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원화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표됐던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두 지수 발표를 놓고 보셨을 때 어떻게 진단을 하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가장 크게 저희들이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을 좀 확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도 그러니까 상승폭이 많이 줄었고 생산자 물가는 월별 기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자 물가는 그 흔히 생각하실 때 도매 물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도매 물가가 하락하면은 소비자 물가도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상관관계가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생산자 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곧바로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산자 물가 방향을 볼 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추세가 확정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시차를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제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그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지금 소비자 물가에도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 언젠가라는 건 아주 먼 훗날이 아니고 한두 달 내에 그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소비자 물가 자체도 지금 상승폭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제압은 이제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고, 많이 해소가 됐다. 물가 상승의 압력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그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요.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은 인플레이션이 좀 잡혔다,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네, 어제 그 회의록은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그 상당히 좀 난해한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보통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소위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기구인데요. 보통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만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 중에 누구는 매파에 속하시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고, 뭐 비둘기파에 속하는 이런 분이 이런 얘기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 일반인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데 비해서, 어제 그 회의록이 조금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은, 이 연준에는 뭐가 있냐면 워싱턴 스태프라고 하는 소위 연구조사위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 계속 경제를 연구하고,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약간 좀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역할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도 보지만은 이제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연설을 하신다든지 하시면서 이 사회, 그러니까 경제 사회에게 미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역할까지 하는 데 비해서 연준 조사 전문 요원들은 정말 조사만 합니다.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던져준 것은 뭐냐면, 우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연준 위원에게 주는 거고, 이것은 연준 위원들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참조 자료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경기 침체 얘기는 이제 이런 점이 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하면 눈이 번쩍 뜨이니까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어제 회의록이 굉장히 주목을 받은 걸로 보이지만, 사실 그 경제계나 투자계에서는 별로 시큰둥한,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뭐 대단한 의미를 두지 않은 결과였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의 그 조사위원들도 계속해서 그 언급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어제가 내용이 다른 것은 이거 하나였었어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시그니처 뱅크가 문을 닫은 이후에 금융권의 불안이 생겼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침체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의 회의록 때도 보시면은 침체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경기 성장이 많이 좀 낮은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약간 반반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이제 3월의 연구조사 결과에서는 침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기울어서 연말께에는 경기 침체가 그것도 마일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벼운 경기 침체가 좀 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2024년하고 25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특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연준 위원들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걸 무시한 것이 침체가 올 거라는 의견은 무시한 게 아니고 예. 그 침체가 온다고 하는 것은 알겠다. 그런 가능성이 좀 올라간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연준 위원들이 보기에는 금융 사태는 많이 지금 진정이 됐고 별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느냐. 따라서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금융권 위협이 얼마나 큰 건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경제를 나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될 건지도 지금은 속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우리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우리가 하던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결론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 3월에 0.25%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연구조사위원들은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 던졌던 메시지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금리 올리지 마라. 이것이 공고사항이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연준 위원들은 그 알겠는데 그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걱정은 좀 있다 하고 아직은 그렇게 확실하게 경기 침체를 일으킬 만큼 금융 사태가 심각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멈출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그 회의의 그 결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월 초에 있게 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뭐 지금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또 0.25%포인트를 인상하고 난 다음에 동결할 것이다. 뭐 이번 5월 달에 아예 동결을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들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정리해 주신 대로 크게 세 가지 방향이죠.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설도 있고,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뭐 또 두고 봐야 된다라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고 이제는 이걸로써 금리 인상은 마감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은 분위기는 0.25% 쪽에 조금 더 기울어 있어요. 올리는 네. 기울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처럼 이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가 상당히 지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이 볼 때는 이런 물가 지수를 그 CPI나 PPI보다는 이제 이달 말에 발표되는 PCE 물가 지수가 따로 있어요. 연준이 그렇죠. 보는. 네. 네,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부분도 현재 경제계의 예상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금리 인상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고 5월에 올리게 되면 왜 올리느냐라는 이유는 현재로 봐서는 5월에 올리게 되면 이런 이유가 가장 큰 그 이유라고 보이는데요. 뭐냐면 연준이 한마디로 안전장치를 마지막까지는 해놓고 싶다라는 의사표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안 올려도 될 수 있는 분위기까지는 왔는데 그래도 뭐 조금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금리를 올려놓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입장 때문에 올리게 되면 올리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시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같은 은행 위기가 다소 이제 진정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도 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일이 또 터지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그 두 은행의 문을 닫고, 이제 하나는 또 그 실버게이트 은행이라고 샌디에고에 있는 은행은 이제 은행의 감독국이 문을 닫게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은행들이 문을 닫은 것은 과거에 은행들이 문을 닫은 것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죠. 네. 저희가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은 그 과거에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은 이유는 대부분의 경기 침체에 따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의 부실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문을 닫게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문을 닫은 은행들은 그 대출의 부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은행들입니다. 대출 부실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고 실제로 검토를 해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대출 부실이 될 만한 대출을 갖고 있던 은행들도 아닌데 네. 본인들이 지난 팬데믹 기간에 워낙 예금이 늘어나니까 이 예금 늘어난 것을 국채를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는 국채에 투자를 해놓고 만약에 예금이 줄게 되면 국채를 팔아서 예금을 주면 되지라고 하는 나름대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값의 하락이 심해진 것에 따른 그런 여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경기 침체에 따른 은행권 부실의 위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은행권이 위험하냐 그러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 거시적으로 볼 때 은행권이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새 자금이 주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준다고 얘기하는 표현은 결국 이제 은행이 예금 준다는 건데 예금이 줄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예금을 찾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 자산 가격들이 그러니까 국채라든지 이제 다른 채권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팔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생긴다 또는 뭐 손실 위기가 커진다는 건데 이 부분을 임시 긴급 조치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은행의 예금을 지금은 다 100%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네. 그렇게 되면은 예금주 입장에서는 이제 은행의 상태가 뭐 좋건 나쁘건 뭐 손실이 나건 안 나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은행에 그냥 머물 수 있게 된 그런 기반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현재의 특수 상황을 잘 봉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이 되면 이번 그 두 은행에 대한 사태의 분석이 나오겠지만 그 분석이 나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의회에서 은행의 이러한 그 뱅크원 같은 대량 인출 사태를 어떻게 앞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막느냐. 특히 SNS 시대에 네. 한 번 무너지면은 뭐 예금 인출이 너무 빨라지는 이런 상황까지를 다 검토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이제 방지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지금 나오는 안들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금액을 현행 25만 불에서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거론되고 있어서 이번에 그 조치로 볼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은행권의 문제가 과거의 경기 침체에 따른 부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그 대량 그 은행권의 부실 문제를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상태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SNS 시절과 맞물려서 갑자기 예금이 빠져나갔을 때 발생하는 뱅크 우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긴급 조치를 막아놨고 그 다음에 항구적으로는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금 그 검토하고 이제 한 이후에 뭔가 조치를 할 것이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안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에는 이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이 상업용 빌딩이 지금 이렇게 뭐랄까 이 지금 테넌트도 잘 지금 뭐 많이 차 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돼서 위험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동산들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준 또 은행도 또 지금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있던데요. 네네, 당연히 그러한 그 우려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우려는 방금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반대쪽에서의 또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가장 큰 게요. 이러한 우려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서프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다들 괜찮다다가 하루아침에 터져버린 사태. 하루아침에 그랬고. 네. 근데 지금은 벌써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 시작한 얘기가 지금 한 3, 4년이 됐잖아요. 팬데믹 이전부터.
아,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도 이제 재택근무 쪽 하면서 상당히 오피스 빌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팬데믹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게 정상화되면서 조금 나아지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경제 현상을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알고 있는 문제와 서서히 진행되는 문제는 해결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 상업용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분명히 큰 문제로 존재하지만 그동안에 이미 이것은 서로 다 모든 은행권이 알고 있는 거고 정부도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진행 속도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대비가 돼 있다 하는 점은 조금 완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위기는 위기지만 위험은 위험이지만 그 경제를 파탄에 끌어들일 만큼의 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양쪽을 다 좀 보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믿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